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어 시아버지가 여자를 들이더니 자식들에게 그 여자를 잘해주라고 강요했다는 사연인데요. 자식들 모두 시원하게 입장 정리 잘하셨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3년 차에 접어든 40대 초반의 여성이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 첫째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성격도 다소 센 편이지만 내면은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책임감이 워낙 강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저를 힘들게 한다든지 속을 썩이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저를 아껴주고 가정을 지켜주려는 남편의 마음에 항상 고마움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둘 있는데요. 큰 시누이는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 낳아 잘 살고 있고, 작은 시누이는 30이 훌쩍 넘었지만 결혼에 뜻이 없다며 아직 미혼으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 성격이 강한 것은 시아버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반대로 따뜻한 마음은 시어머니를 닮은 듯 합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성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시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고집도 센 분이신데요. 본인 말씀만 늘 옳다고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시어머니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시곤 했어요. 제가 보기에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거나 편안하게 느껴지는 아버지상은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 인해 마음고생을 적지 않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시어머니는 정이 많으시고 아들, 딸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늘 본인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시고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써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셨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원으로 고생하시다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식들은 평생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에 크게 슬퍼했고 그 빈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두고도 그다지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시는 기색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엄마의 부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죠. 오히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모든 걸 정리하고 일상을 이어가시는 시아버지의 태도에서 며느리인 저조차 서운함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하셨으면서 후회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전혀 없으신 듯 보였어요. 결국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들의 마음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죠.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아버지가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시아버지의 어이없는 행동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남편과 시누이들은 더 이상 시댁에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크나큰 불효로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남편과 시누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 또한 그 선택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상처를 생각하면 오히려 많이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희가 시아버지를 다시는 뵙지 않겠다고 마음먹기까지의 사연을 하소연하듯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느낀 시댁 분위기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집안이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집안의 모든 재산과 살림살이의 주도권은 항상 아버지 손에 쥐어져 있었대요. 시아버지는 시조부모님이 남긴 땅도 가지고 있었고 돈이 없는 분이 아니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쓰시면서 시어머니에게는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시지 않으셔서 시어머니는 늘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시느라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시아버지는 사업하는 동창 친구를 따라 다른 지역으로 나가 일을 하며 집을 자주 비우셨나 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넉넉하게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었기에 시어머니는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농사일도 하면서 남의 집 밭일까지 다니시느라 힘겹게 살아오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의 공백 속에 어린 자식들은 할머니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탓에 가정은 늘 안정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연세가 꽤 많으신 편이라 어린 손주들을 세심히 챙겨주시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큰 시누이가 할머니를 보살펴야 할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어른 역할을 맡아야 했으니 큰 시누이 역시 마음에 짐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밖으로 나돌다가 가끔씩 집에 들어오셔서 돈을 조금 쥐어주고는 다시 돈을 벌러 간다며 떠나곤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집에 들어오실 때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들어온 적도 있었대요. 그 광경을 본 할머님이 크게 노여워하시며 그 여자를 내쫓으셨고 아들을 심하게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당시에 남편과 큰 시누이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일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혹시나 아버지가 엄마를 내쫓으시고 새엄마를 데리고 와서 살까봐 조마조마했었다고 말하더군요. 평소 고집이 세고 권위적인 시아버지였지만 홀로 늦둥이 외아들을 키워내신 할머니의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고분고분 따랐다고 해요. 그 덕분에 할머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시어머니가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 할머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시아버지는 본색을 드러내며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며 힘들게 하셨다고 하더군요. 여자 문제로도 여러 번 속을 썩이셨다고 하니 시어머니께서는 남편과의 삶이 늘 상처와 인내의 연속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도 그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웃음보다는 근심이 가득했고 왠지 모르게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온화함이 느껴지는 얼굴이셨어요.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시어머니가 집안 살림을 꾸려가시는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생활비를 타서 쓰셔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일일이 설명해야 했다고 하니 평생을 가정에 헌신한 분이 이렇게까지 억압받으며 사셨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너희 시아버지에게 멸시를 하도 당해서 집을 나가고 싶어도 자식 낳은 죄로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죠. 사는 게 힘들어 수없이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두고 도저히 집을 나설 용기가 나질 않으셨던 거죠. 그렇게 참고 견디며 세월을 보내야 했던 시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아려옵니다. 자식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며느리인 제 앞에서도 시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께 막말을 퍼붓곤 하셨어요. 며느리인 제 입장에서도 그 자리가 너무 난감하고 불편했는데 정작 당하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심정은 어떠셨을까 생각하면 시아버지가 너무 야속하고 미웠습니다. 한 집안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한 채 늘 남편 눈치만 보며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보면서 그나마 웃고 힘을 얻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이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용돈을 챙겨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공공근로나 하루벌이 일을 찾아다니시며 직접 돈을 벌러 다니시더라고요. 평생을 스스로 살아내야 했던 습관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시아버지께 손을 벌리는 게 싫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몸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이 편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권위적인 태도와 냉랭하고 차가운 말투 때문이었는지 집안 분위기가 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있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댁에 발걸음을 자주 했던 이유는 오직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힘들고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손주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저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특히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게장을 김치통에 가득 담아두곤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게장 솜씨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훌륭했거든요. 아이 둘을 키우려면 엄마가 잘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게장살을 손수 발라 제 밥 위에 올려주셨죠. 제 손에 비린내가 배면 안 된다고 하면서 손도 못 대게 하셨는데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가끔 식당에서 반찬으로 게장이 올라오면 시어머니가 담아주시던 게장의 맛이 너무 그리워 울컥할 때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남편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이라고는 전혀 없으셨던 시어머니는 힘들게 번 돈을 아끼지 않고 손주들이 올 때마다 꼭 용돈으로 챙겨주셨어요. 늘 본인은 뭐든지 내어주시면서 저희가 뭔가를 챙겨드리려고 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시아버지로 인해 불편한 시댁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웃으실 수 있다면 그 정도의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받아온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금방 나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동네 병원에서 약만 타서 드시며 버티셨던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한 검진이나 제대로 된 치료는 받지 않으셨던 거죠. 알고 보니 그 이유도 결국 시아버지 눈치 때문이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픈 시어머니가 늘 불만스러우셨는지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면서 미련하다는 말씀까지 서슴없이 하셨다는데 그런 분에게 뭘 바라겠어요? 남편으로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비난만 하시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으로 많은 서러움을 삼키셨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큰 병원에 가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되셔서 그랬는지 아니면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느라 그랬는지 동네 병원들을 전전하시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병을 키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원래부터 남들에게 아픈 티를 잘 내지 않는 분이셨기에 자식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편찮으신 줄 미처 몰랐고 홀로 참고 숨기느라 더 늦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아픈 아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으셨고 큰 병원에 가지 않아 병을 키운 거라며 오히려 화를 내시더군요. 결국 저희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고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 그때서야 자식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고 모두들 엄마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에 죄인이 되어 있었답니다. 수술 후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간병인 외에 평일에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돌보았고 주말에는 시누이들이 번갈아 가며 올라와서 돌보았죠. 시아버지는 많지도 않은 농사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시면서 수술 당일에 오시지도 않으셨답니다. 수술 후 사흘 뒤에서야 올라오셔서 병원에서 하룻밤 주무시더니 병원밥이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너무 불편하다며 병원비만 챙겨주시고는 바로 내려가 버리시더군요. 병원에 계신다고 해도 괜한 잔소리로 시어머니 마음만 힘들게 만드실 것 같아 오히려 내려가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한 생각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큰 수술을 마치고 퇴원을 한 뒤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 요양하시다가 시골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때만 해도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시는 듯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이 재발했고 결국 다시 치료를 받으시러 다니시던 중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었기에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었죠. 특히 남편은 그 일로 충격이 심해 마음의 병이 생겼고 거의 1년 동안 일상에 집중하지 못한 채 술에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툭하면 술을 마시면서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실 줄 모르고 엄마에게 평소에 다정한 말 한마디 못해드린 걸 평생 후회한다고 말이에요. 그 대신 남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건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와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지나자 시아버지는 바로 새로운 여자를 집에 들이시더라고요. 결국 2년 동안 3명의 여자가 바뀌었고 지금 함께 사는 아줌마와는 1년 넘게 살고 있답니다. 그 아줌마는 시아버지보다 9살이 어리고 딸만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딸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고 둘째 딸은 아직 대학생이라고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줌마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 시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마음에 걸려서 자주 전화를 드렸더니 그 뒤로 시아버지는 제게 거의 모든 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와 거의 소통하지 않았는데 지금의 아줌마와 함께 살게 되면서는 명절 외에는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죠. 그마저도 아줌마가 집에 계시면 내려가지 않겠다는 남편과 큰 시누이의 말 때문에 명절에는 아줌마를 딸들이 사는 집으로 보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이 아줌마와 친해지고 새엄마 대접을 해주길 바라시는데 자식들은 절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본인이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시고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다며 서운하다는 말씀만 계속 하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전해 들은 남편은 아버지 본인 삶이니까 아줌마랑 사는 건 나랑 상관없어. 그렇지만 아줌마한테 엄마 대접을 하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절대 그럴 생각 없다고 전해. 라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아버지가 엄마 살아생전에 잘하셨다면 전화를 하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를 했을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자식들에게는 대놓고 말도 못하시면서 저에게만 불만을 토로하시고 매번 본인 합리화하기 바쁘셨어요. 무슨 일이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시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어이없고 놀라운 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는 전혀 하지 않으셨던 행동이나 말들을 지금의 아줌마와 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신다는 점이에요. 지난번 설 명절에 내려갔을 때 완전히 바뀌어버린 집 내부를 보고 저희 모두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죠. 시어머니께는 옷 하나 제대로 사주지 않으셨던 분이 아줌마가 들어오고 나서는 집안의 가전제품들을 최신형으로 싹 바꾸셨더라고요. 큰 시누이가 고장도 나지 않은 전자제품들을 왜 다 바꿨냐고 물었더니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샀다고 둘러대시더군요. 안방에 들어가니 새로 산 화장대 위에 놓인 고가의 화장품이 눈에 띄었죠. 화장품을 발견한 작은 시누이가 나도 비싸서 못 쓰는 명품 화장품을 아줌마는 세트로 가지고 있네. 이것도 아빠가 사줬나 보네. 라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아줌마에게 미안해서 사줬다고 하시더군요. 시누이가 뭐가 그렇게 미안하냐고 여쭤보니 자식들에게 새엄마 대접도 못 받고 호적에 올려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살림도 잘 살아주고 고마워서 사줬다고 하더군요. 아줌마가 해놓고 간 몇 가지 반찬은 솔직히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평범한 맛에 불과했고 제 눈에는 살림도 그다지 깔끔하게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눈에는 아줌마의 모든 게 그저 좋아 보이셨나 봅니다. 자식들 생각해서 아줌마를 호적에 올리지 않기로 했고 아줌마도 그 점은 동의했다면서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그 일을 두고 시아버지는 아줌마가 욕심도 없는 사람이고 그저 자신을 챙겨주려고 와서 함께 사는 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솔직히 9살이나 젊은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나이 많은 남자 집에 들어와 살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사는 거겠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그걸 순수한 헌신이라고 믿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혼잣말로 엄마한테는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니 그것 조금 챙겨줬다고 아줌마한테는 고맙다고 다 퍼주고 사나 보네. 단단히 홀렸나 봐.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저희 큰아이가 올해 중학생이 되었는데 시아버지가 축하한다고 5만 원이 든 봉투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줌마 둘째 딸 대학 등록금을 대주느라 돈이 없어서 많이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죠. 손자에게 5만 원을 주셨다는 게 적어서 어이가 없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 그렇게 인색했던 양반이 어떻게 아줌마에게는 아낌없이 뭐든 해줄 수 있는지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늘 아끼고 절약하라며 생활비 한번 넉넉히 주시지 않으셨던 분이 정작 아줌마에게는 아낌없이 다 퍼주는 모습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 명절에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갑자기 결혼식 청첩장을 한 장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세히 보니 아줌마네 큰딸 결혼식 청첩장이었어요.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나서서 우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왜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많지 않으니 너희들이 가서 자리를 채워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리가 왜 그 집 결혼식에 가야 하느냐며 바로 거절을 했습니다. 시누이들 역시 같은 생각이고 마찬가지로 갈 수 없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놀라셨는지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책상 서랍에서 봉투 3개를 꺼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자식들 앞에 하나씩 내밀더군요. 봉투를 열어보니 5만원권으로 현금 50만원씩 들어있었죠. 축의금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그 봉투 가지고 몸만 오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줌마의 전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댁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라 마땅히 혼주석에 앉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앉겠다고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마치 자식들이 돈 때문에 시키는 대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오히려 자식들은 폭발하게 만들었죠.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참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던 돈 봉투를 땅바닥에 냅다 던져버렸어요. 아버지,
적당히 좀 하세요. 평생 옆에서 고생한 엄마한테는 돈 한 푼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모질게 굴더니 아줌마한테는 뭐든 다 퍼주시네요. 물론 아버지 돈이니까 뭐라 하진 않겠지만 우리한테 이딴 것까지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다 지난 일을 왜 또 끄집어내고 난리야? 하며 역정을 내시더군요. 보다 못한 큰 시누이가 나서서 오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아빠가 지금 아줌마한테 하는 반의 반만이라도 엄마한테 했다면 우리도 이렇게까지 아빠랑 등을 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며 그동안 참았던 속내를 털어내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아버지는 전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시면서 오히려 저희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보살펴주는 아줌마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까지 하시더군요. 그 말에 가족들 모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용하던 막내 시누이가 나서더군요. 아빠, 아줌마와 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가 돈 한 푼 없었어도 그랬을까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후회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결국 자식들과 시아버지 사이에서 큰 소리가 오가며 말싸움이 이어졌고 참다 못한 남편이 앞으로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아줌마한테 다 퍼주시고 호강하시며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좋다.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 나도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대신 너희들한테 돌아갈 재산은 한 푼도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윽박지르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은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희한테 신경 썼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혹여라도 나중에 돈 잃고 건강 잃으시더라도 절대 저희들 찾지 마세요. 그리고 아줌마와 그 딸년들하고 잘 먹고 오래오래 잘 사세요. 라며 받아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되는 말들만 주고받고 저희는 집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제 한 말들은 다 홧김에 한 말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아줌마 딸들보다는 친자식이 우선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그러실 게 아니라 돌아가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세요. 그리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요. 아버지는 홧김에 하신 말일지 모르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저한테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2달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시아버지와는 연락 한번 주고받지 않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아버지와 연을 완전히 끊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날 일로 화가 나서 뱉는 말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원망에서 비롯된 생각에서 내린 결단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애잔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고 그에 반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원망으로 굳어져가고 있으니까요. 엄마에게는 인색하고 차갑기만 했던 아버지가 새로운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돈과 마음을 주는 모습들이 남편의 가슴속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배신감과 상처로 남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조금만 더 시어머니를 아끼고 보살펴 주었더라면 지금처럼 원망이 커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네요. 남편은 아버지와 닮아있는 자신을 경계하면서 다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늘 노력하고 있어요. 제 눈에는 이미 충분히 좋은 남편이자 훌륭한 아빠라고 자신있게 말해주고 있죠. 저는 남편이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이번 사연은 통화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온 시모에게 머리통을 맞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시원하게 응징 잘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어머니가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시나요? 저는 결혼 생활 6년간 제대로 된 호칭도 못 들어본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시월드니 뭐니 말이 많던 사람도 제 이야기 들으면 숙연해지더라고요. 참고 살다가 병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이혼하겠다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번 달에 시어머니 생신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안 가려고요. 저는 36살, 4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는 항상 제가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취업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 또래들은 다 대학을 가던 시절이어서 그때 당시엔 좀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나름의 방식으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직원 3명을 데리고 미용실을 하고 있고 돈도 적지 않게 벌어서 원장님 소리 들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엄마가 치매 증상도 같이 나타나길래 전문 요양원에서 생활하시게 했는데요. 시댁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저를 좋게 보시진 않았어요. 남편은 억세게 살아온 제가 안쓰럽다며 보듬어 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대놓고 깔보셨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강성이에요. 한번 잘못 걸리면 들깨처럼 물고 늘어져서 꼭 사과나 보상을 받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학벌, 외모, 집안 이런 걸 엄청 따지는 분이라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결혼식도 안 오시겠다고 하셨던 양반이에요. 그나마 제가 원장 소리나 듣고 남편 수입이 불안정할 때 집안을 지탱하니까 며느리 취급이나 해주시는 겁니다. 시집을 간 뒤로 한 번도 며느리라는 말이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모든 말이 다 야, 너, 이 새끼가 입니다. 뭘 시킬 때도 야, 이리 와서 이거 해. 누가 저희 미용실에 오기로 했을 때도 야, 내 지인이 가니까 좀 싸게 해줘. 이런 식입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직원들이 듣고 놀라서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볼 지경인데요. 시어머니가 고혈압에 몸이 좀 안 좋으신 편이라 괜히 싸웠다가 쓰러질까봐 처음엔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그때는 제가 지금보다는 어리기도 했고 아이도 없었으니 편하게 대하시는 게 그렇게 불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형님하고 저랑 너무 차별을 하십니다. 큰형님은 초등학교 교사에 참하게 생겨서 좋다고 하시면서 저 같은 여자는 너무 천박스럽다고 대놓고 말하며 비교를 하세요. 집에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형님은 손을 꼭 잡으면서 우리 큰며느리가 집안의 복덩이라고 하시고 저한테는 과일이나 내오라며 시종 부리듯 합니다. 솔직히 큰형님 집안에서 뭐 하는 것도 없어요. 막말로 멀리 산다는 핑계로 명절에나 겨우 와서 하루 이틀 있다가 예쁨 받고 가지 나머지는 다 제가 하거든요. 시어머니 정기검진, 제사 준비, 명절 음식 준비 다 제가 도맡아서 하는데 그건 생각도 안 하십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인데 언제까지 야, 너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어서 따로 정중하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땡땡이 엄마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고 애가 듣기도 하니까요. 저녁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웃으면서 조심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진짜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다고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오는 대답이 너는 아직도 멀었다면서 집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며느리가 어떻게 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라고 할 수 있냐고 하시는 겁니다. 참 너무 서운해서 그날 밤새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취급 당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남편은 저한테 딸 같아서 편하게 대하시는 건데 너무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는 말이나 하고 참 서러웠습니다. 그 뒤로 그냥 시어머니랑 대화를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말을 섞어봤자 어차피 내 말 듣지도 않을 건데 잘 해드릴 필요가 없겠다 싶었죠. 원래는 월에 30만 원씩 용돈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제가 뼈 빠지게 일한 돈을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속에서 열불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수중에 돈이 없어졌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요즘은 미용실에 머리 말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돈을 안 붙이는 거냐며 따지시길래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 무시하고 하대하시니까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일 있으면 시댁 안 가겠다. 그리고 당신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하면 나 같이 살고 싶지도 않다 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남편도 조금 쫄았는지 다음번에 또 그러면 자기가 중간에서 막아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정말 그럴 거였으면 진작 그랬겠죠. 남자들이 이런 말 지키는 거 보셨나요? 그러다 2주 전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가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침부터 가기도 싫었는데 3일 전부터 얼마나 전화해서 난리를 쳐대던지 그냥 비위 맞춰주자 싶어서 오전 10시쯤 갔습니다. 원래는 미용실 나가야 하는 날인데 그냥 하루 쉬겠다고 하고 간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손이 크고 제사를 엄청 중시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흐드러지게 차리시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한꺼번에 모시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며느리들이 빨리 와서 준비 안 하면 하루 종일 앞에서 씹으십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라도 그냥 하루 막노동하러 갔다고 생각하고 버티는 게 나아요. 아이 밥 좀 먹이고 갔더니 형님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손 씻고 음식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는 왔냐는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요. 형님한테만 이거저거 이야기하고 좀 쉬라고 하지 몇 시간씩 불 앞에서 서서 일하고 있는 저는 보이지도 않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거실에 앉아서 TV나 보고 있고 중간중간 와서 음식이나 집어먹고 갔고요. 진짜 음식하다가 울컥해서 눈물이 나오고 중간에 화장실을 몇 번을 간지 모릅니다. 그렇게 참으면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는데 글쎄 제 앞에서 고기 삶아 놓은 걸 쑥 가져가곤 형님 앞에 두는 거예요. 형님은 당황해서 거기 둬도 손이 닿는데 안 옮겨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요즘 체력이 약하니까 영양 보충을 잘해야 한다면서 형님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나물에 밥 싹싹 비벼서 먹었네요. 상을 치우고 한숨 돌리고 설거지를 하려고 방에 들어와서 폰을 잠깐 봤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하느라 전화 문자 확인을 못 해놔서 짧게 답장을 하고 있었죠.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주방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형님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했는지 물을 틀어놓고 아주버님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설거지까지 마무리하고 가려고 했어서 형님한테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통화만 금방 하고 바로 가겠다고 했는데요. 형님도 손가락으로 오케이를 그리면서 물을 끄고는 아주버님이랑 대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잠깐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년저년하면서 제가 있는 방문을 쾅 하고 발로 차시는 거예요.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있던 와중이라 너무 깜짝 놀라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글쎄 네가 얼마나 잘났길래 시댁에 와서 일도 안 하고 전화질이나 하고 앉았느냐고 머리를 한 대 빡 때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난 게 아니고 오늘 하루 종일 안 보다가 이제 업무 연락이 있어서 잠깐 한 거예요. 왜 머리를 때리고 그러세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고 당황스러워서 언성을 좀 높였어요. 여러분도 제 마음 이해되시죠? 솔직히 제가 진짜로 건성건성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하루 내내 무시나 하다가 이제 와서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는 게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였으면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진짜 저도 따귀 한 대 갈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이런 게 못 배워 먹었다고 하는 거야. 네 형님은 주방에서 고무장갑 끼고 눈치나 보게 만들고 너는 할 일 다 했다 이거야? 대학도 못 나온 애들은 이래서 안 돼요. 이거였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까내리고 싶어서 하나하나 트집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에 우울한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니 딱 그 짝이라면서 자기 손자도 이렇게 클까봐 무서워서 어떡하냐고 하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뚜껑이 폭발해버렸습니다. 제가 제 욕을 하는 건 진짜 참을 수 있었는데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는 건 정말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어따 대고 그런 말을 하냐고 무식한 티는 상스러운 어머니 입에서 더 난다고 질렀어요. 그리고는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머리를 한 대 빡 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감히 어디서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대냐면서 저한테 달려들려고 하셨고 저는 시어머니를 봐주지 않고 밀쳐서 내동댕이를 쳤어요. 솔직히 저도 힘이 없어서 그동안 당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어른으로서 봐줬던 거죠. 근데 이제 막 나가니까 저도 똑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당신도 당신 아들 때리니까 화나지 않냐고 나도 금이야 오기야 사랑받으면서 키워진 딸인데 왜 손을 대냐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야너거리면서 무시한 것도 기분 나빴다고 얼마나 상스러운 집안이면 며느리 대접할 줄도 모르고 깔보는 게 몸에 배어있냐고 해버렸죠. 시어머니는 천한년이 우리 아들이 좀 잘해주니까 기어오른다고 하길래 당신 아들이 잘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더 능력 있어서 내 자신이 아까워 죽겠고 지금이라도 이 결혼 무르고 새 인생 살고 싶다고 받아쳤습니다. 저를 도와주겠다던 남편이란 인간은 그냥 그 상황을 멀뚱거리며 보고만 있었는데요. 그걸 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너도 노선 똑바로 안 탈 거면 그냥 여기서 갈라서는 거고 애기고 뭐고 다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남자 새끼가 자기 엄마한테 찍소리도 못하면서 뭘 가장 노릇을 하려고 하냐 하고 짐 싸서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닷가 쪽에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서 와인 진탕 먹고 푹 잤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그냥 안 받았죠. 아이한테는 미안한데 이러지 않으면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짐을 싸러 갔더니 남편이 회사 출근도 안 하고 애 보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올지 몰라서 애기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저한테 여기서 시어머니 편드는 소리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이혼했을 건데 자기도 어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나 보죠. 저한테 어머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고 하더니 그동안 편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어제 형도 어머니보다 재수 씨가 너랑 더 오래 살 건데 앞으로라도 잘하라고 했다면서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두 손 모아 부탁하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 같은 거 버리고 그냥 새장가 들라고 하셨대요. 아이도 자기가 키워주겠다면서 그깟 게 뭐가 아깝냐 그랬다더라고요. 근데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사람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한테 엄마가 비정상이라고 하고 나왔답니다. 와이프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면 앞으로 자기도 시댁에 안 올 거라고 했대요. 저도 속이 없는 게 남편이 이렇게 말하니까 웃음이 나더군요.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제 편을 들어주는 게 고맙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랑 둘이 아이 키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는 일절 전화나 문자도 안 합니다. 형님도 그날 시댁에 정이 떨어졌는지 연락을 잘 안 한다네요. 인과응보죠. 용돈 떨어지면 또 불쌍한 척할 양반이라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죽는 소리에도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 주지 말라고 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 생신 다가오는데 누가 집에 갈까 싶네요. 이번 사건을 통해 어른이라고 다 어른이 아니라는 생각을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다운 행동을 해야 하는 거 아닌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머리통 후려친 것만으로 나쁜 며느리가 되는 걸까요? 이번 사연은 갓 태어난 조카에게까지 악담을 하는 신우를 확실하게 응징해 주었다는 올케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걸 듣는 분들 중에는 주부들이 많을 텐데 명절 전이라 그런지 속이 콱 막힌 것처럼 아프시지 않나요? 저도 예전에는 시댁 가기 전에 두통도 심하고 잠도 안 왔는데 아마 신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신우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완전히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38이고 결혼한 지는 한 8년 정도 된 여자인데요. 자격지심이 너무 강한 신우 때문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이나 어려요. 교수가 되겠다고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공부를 꽤 잘했나 보더라고요. 사귈 때도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동생이라며 칭찬을 많이 하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확실히 지적인 이미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막 예쁘지는 않았어요. 그냥 소개팅 나가면 짝없이 남아있을 것 같은 스타일, 키도 158인가 되고 땅딸만한 느낌입니다. 그래도 요즘 사회에서는 매력으로 승부할 수 있으니까 나름 좋게 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주 미친년이었습니다. 욕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시댁 사람들이 다 온화하고 다정한 편이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상견례 할 때도 분위기도 좋고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남편이 성격이 유한 게 이런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렇구나 싶었는데요. 밥 잘 먹고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씩 하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려 하니까 제 귀에 딱 꽂히게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왜 시집을 오려고 하냐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순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 너무 좋은 집안인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했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빠는 대학도 지잡대를 나왔고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도 아닌데 언니 같은 사람이 왜 결혼하려는지 모르겠다, 의도가 궁금하다 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은 신우 말처럼 안 좋은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성적이 좋아서 꽤나 좋은 중견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벌긴 해도 나름 성실하고 제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눈에 안경일 수도 있겠지만 얼굴도 못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신우가 저렇게 씨부리니까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품도 인물도 다 제 마음에 쏙 든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섞다가는 제 귀가 썩을 것 같아서요.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진짜 뒤숭숭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괜히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봐온 남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각을 접고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뒤부터였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겨서 몸조리를 하느라 신우를 못 보다가 아이가 좀 크고 나서부터는 시댁에 좀 가기 시작했어요. 워낙 손자를 보고 싶어 하셔서 자주 나들이도 가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신우는 조카를 향해서 오빠 닮아서 못생겼다느니 머리도 안 좋을 것 같다면서 악담을 퍼붓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냥 장난인가 싶어서 넘겼는데 애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말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알아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더 큰 소리로 오빠 흉을 보더군요. 자기는 팩트만 말한다면서 오빠 못생기고 배 나왔고 월 1,000만 원도 못 버는데 뭐가 좋다고 애까지 낳냐고요. 그때는 너무 선을 넘어서 시어머니가 중재를 해주실 정도였습니다. 신우는 이 집안에서 자기랑 대화가 통하는 수준 높은 사람이 없다면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요. 솔직히 너무 속이 상해서 시어머니한테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다 일렀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 너무 멋지고 좋은데 동생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그랬더니 시어머니 왈 어릴 때부터 신우가 자격지심이 심했대요. 머리가 좋고 영특해서 맨날 시험만 봤다 하면 1등을 하는데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 고백하면 차이기나 했다네요. 그리고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친구도 별로 없었다고 저한테 좀 참으라고 하는데 그제서야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둥글고 주변 사람들이 좀 따르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우가 자기 오빠를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 자격지심 때문에 오빠한테 그렇게 막말을 하고 오빠 자식에게까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를 미워하지는 말자고 생각했죠. 신우도 시어머니한테 한번 혼이 나서 그런지 그 뒤로부터는 남편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저랑 마주쳐도 그냥 표정이 썩어서는 방에 들어가기만 했지 괜히 분탕질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그랬던 거였어요. 한 번은 저희가 시부모님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돌아오시는 날짜 전날에 시댁에 가서 청소도 하고 밑반찬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시면 또 피곤하신데 집안일까지 하시기 힘들 것 같아서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후 4시밖에 안 됐는데 신우가 오는 거예요. 일부러 신우 안 마주치려고 오후에 온 건데 딱 마주친 거죠. 기분은 별로 안 좋았지만 오셨냐고 하고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배가 고프다면서 밥을 좀 차리라는 겁니다. 순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해먹어라 할까 하다가 그냥 만들어 온 음식이랑 후라이 하나 해서 줬습니다. 근데 막 상을 차리고 있는데 저한테 언니는 결혼해서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었냐고 싸가지 없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현이 싸지르는 말 녹음해서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식탁 의자에 폰을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옷을 갈아입고 와서는 식탁에 앉더니 원래 못 배워서 말을 잘 못하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렵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어떻게 어렵겠냐 그냥 수준이 떨어져서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없었는데 바로 맞받아치니까 신우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가 해온 반찬을 깨작깨작 집어먹고는 맛대가리도 없는 거 왜 해왔냐면서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벌컥 마셨습니다. 언니 결혼하니까 그래도 돈도 안 벌고 애나 키우고 있고 좋죠? 우유잔을 저한테 치우라는 듯 건네더군요. 그러더니 이런 경우를 취집이라고 하는 거라면서 비꼬기 시작했어요. 남편 돈 야금야금 먹으면서 자기는 애나 보면 되니까 다들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전응한 여자애들이나 구시대적인 선택을 하면서 편하게 사는 거라대요. 그러면서 결혼한 여자들이 왜 맘충 소리를 듣는지 아냐 남자에 미쳐서 사리분별도 못하고 지능이 떨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혼자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가씨 그렇게 잘났으면 평생 남자 안 만나고 살아도 되겠네요. 누구를 사귀어 본 적은 있냐고 찌르듯 물어봤어요. 신우는 이 말을 듣고는 순간 기분이 좀 상했는지 급발진을 했습니다. 제게 말까지 까면서 멍청한 게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냐면서요. 솔직히 자기가 저한테 한 말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찔리긴 하는 부분인가 봐요. 전 더 약 올리고 싶어서 푼수인 것처럼 모르는 척 아가씨가 워낙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당연히 남자도 좀 만나봤을 것 같아서 한 말인데 뭐 실수한 거 있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수준이 낮아서 자기 같은 사람을 못 품는다나 어쩐다나. 지금 생각하니까 못생긴 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너무 웃기네요. 신우는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오빠고 조카고 다 남자들인데 멍청한 게 눈에 보여서 큰일이라고 오빠 등골 빼먹으려고 결혼한 건 아는데 언니도 유난 떨지 말라고 하고는 방으로 도망가는 듯 슝 들어갔습니다. 속으로 진짜 미친년 육갑 떤다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절대 꺼내지 않고 그날은 조용히 상도 다 치우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남편이 오자마자 녹음본을 들려주면서 말했습니다. 신우를 볼 때마다 맨날 당신 욕, 내 욕, 심지어는 우리 아기 험담까지 하는데 속상하다고요. 남편도 녹음본을 듣더니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지 이놈의 가시나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면서 씩씩거렸습니다. 다음날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오셨고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신우는 저를 보기 껄끄러웠는지 방에서 공부한다고 따로 밥을 가져다 달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또 그런 꼴을 못 보시거든요. 무슨 상전노릇이시냐면서 밖에 나와서 먹으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신우는 삐죽거리면서 식탁에 앉았고 인상을 팍 쓰고 있었죠. 근데 한참 밥을 먹는데 남편이 갑자기 요즘에는 머리가 아니라 인성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잘난 맛에 위아래도 못 알아보고 짓거리는 애들은 나중에 사회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우에게 그렇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눈을 팩 치켜뜨면서 오빠 같은 저학력자가 뭘 알겠냐? 원래 천재들은 혼자였다고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톡 쏘더라고요. 남편은 그 말에 비웃으면서 그래서 네가 이런가 보다 하고는 제가 녹음했던 것을 틀면서 시부모님한테 상황을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학비도 없어서 엄마한테 받아 쓰는 주제에 어디서 유세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신우는 순둥이 오빠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해서 폰을 뺏으려 했고 시부모님은 녹음본을 들으시면서 기가 막혀 하셨습니다. 궁지에 몰리니까 제가 자기를 모함하려고 일부러 녹음한 거라며 별 발뺌을 하는데 진짜 가관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신우에게 해명해보라고 하시고 신우는 거기다 대고 되도 않는 동정심 유발을 하고 싶었는지 요즘 목소리 변형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이 불려시 같은 년이 나를 가지고 놀려고 조작한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간 저도 너무 열이 받아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 머리통을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면서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냐며 성질을 버럭 내셨어요. 시어머니는 성격이 지랄맞아도 내 딸이라고 곱게 키웠더니 이제 자기 집안 식구한테까지 이렇게 저질스럽게 구는 꼴은 볼 수가 없다고 당장 짐 싸서 나가고 오늘부로 네 앞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며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죠. 신우는 무슨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냐고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남편의 제지로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콕 처박혀 버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까 신우가 화가 났는지 전화를 10통 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아보니 이렇게 다 망가뜨리니까 속이 시원하냐고 하길래 그래 시원하다 트림이 다 나오더라 너나 앞가림 제대로 하고 살아라 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바로 집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대학 앞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이번 계기로 버릇을 완전히 고쳐내야겠다고 하셨고 저렇게 살다가는 시집은커녕 어디서 나이 먹고 얻어 터지기나 할 거라고 하시네요. 저도 잘한 건 없어서 죄송하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되려 저 아니었으면 딸의 이런 모습도 못 볼 수도 있었겠다 괜찮다 하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참 이번 명절 때도 만나게 될 텐데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궁금하네요. 남편은 또 싸가지 없이 굴면 이젠 아예 절연을 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거겠죠? 좀 봐줘야 할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장남에게 퍼주고 칭찬하며 차남에게는 도리만 요구하던 시어머니, 장남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아주버님, 이랬던 시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후 5년간 맏며느리 노릇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맏며느리 사표 내버린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차남인데 제가 3년 동안 도대체 왜 고생을 한 건지 억울하기만 합니다. 가장 원망스러운 건 시어머니였어요. 큰아들이 큰아들 노릇을 하게 해줘야지 맨날 어머니 등골이나 빼먹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도 한 방 먹고 이제야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숙님은 꽤 잘 되는 식당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이랑 조금 있는 유산 싹 다 모아가지고 가게를 차린 건데요. 지역에서 그래도 장사가 잘 되어서 먹고 살만한 것 같아요. 형님은 무용 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식당 일을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이 마냥 가난해 보이지는 않아서 좋았어요. 힘들 때 서로 짐은 되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집안 대소사를 큰아들이 다 앞장서서 해결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부담이 덜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알고 보니 저희 신랑이 어머님 생활비며 병원비까지 다 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돈도 300만 원 조금 덜 버는데 그거 가지고 쪼개서 어머님 케어를 했던 거죠. 그에 비해 아주버님은 아마 매출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결혼 초에는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냐고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형님네가 너무 어머니를 모른 채 하더라고요. 식당이 바쁘다 뭐다 하면서 이유만 늘어놓고 막상 어머님 아플 때는 나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도 자식이니까 한다는 생각으로 5년간 병원도 모시고 다녔는데 이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별거 아닌 거라고 넘기려 해도 모이면 꽤 지출이 큽니다. 시숙은 맨날 돈을 버는 거고 저희는 계속 돈을 쓰는 거죠. 근데 이런 차별이 어릴 적부터 있었대요. 저희 남편은 전문대 졸업 후에 바로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기도 4년제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 갔다고 해요. 이유는 형이 의대를 가야 하는데 사수인가 오수까지 해서 집에 돈이 부족하니 차남이 희생해야 한다는 거. 아니 솔직히 지금이 8, 90년대도 아니고 이런 이유로 공부 잘하는 아들을 전문대 보냈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4년제도 충분히 원서 내면 붙을 수 있는 학교도 많았대요. 형이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자기가 조금 빛을 못 봤지만 항상 반에서 5등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둘째는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시부모님은 첫째한테만 몰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시숙님 의대에 붙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시험 때는 항상 잘 보고 안정권이 나왔는데 수능만 보면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해서 육수까지인가 했다고 하더군요.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련한 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밭을 몇 개 가지고 계셔서 나름 돈이 없는 편이 아니셨는데 큰아들 서울로 공부시키러 보낸다면서 그거 다 까먹고 마지막에는 저희 신랑이 번 돈까지 모아가지고 다 시숙 뒷바라지에 썼다고 합니다. 그럼 이 정도 지원을 받았으면 시숙님도 양심상 이제 집안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하는데 자존심은 있어서 구질구질한 일은 하기 싫고 자기한테 기회가 안 왔다고 하면서 맨날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 자금도 없어서 시어머니가 쌈짓돈 모아뒀던 2천만 원 가지고 시골리고 시댁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인 거였습니다. 이 와중에 시어머니는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이며 매번 정기검진을 가셔야 하는데 그것도 다 저희 신랑 몫이 되어버렸고 이 족쇄가 결혼하고 나니까 저한테 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신혼 초부터 큰 집에서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어머니 제 앞에서 항상 큰형님 자랑만 하시거든요. 저한테는 예쁘다 착하다 소리 한 번을 안 하셔놓고 맨날 형님이 집안일을 잘한다면서 똑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형님이 집안일을 잘하긴 뭘 잘하나요? 제사 음식 제가 다 하고 명절 때나 뭐 준비할 때 한 번도 나서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색을 잘 내니까 어머니는 그렇게만 보이시는 거죠. 근데 시숙님은 절대 시어머님 뒤치다꺼리 안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병원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1년에 700만 원 이상은 깨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년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잖아요. 솔직히 저희 상황상 너무 부담이 되니까 형님네에 좀 나눠서 내자고 말은 꺼내봤습니다만 자기들이 난임 부부라서 시험관을 해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좀 봐달라는 말로 몇 년을 미뤄왔어요. 아니 저희는 뭐 아이 안 낳아도 된답니까? 저희도 없는 살림 바득바득 모아서 어머님 병원비 내고 그랬던 건데 아버님 보험비는 다 가져가 놓고 입쓱 닦는 게 너무 괘씸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미안해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것처럼 굴더라고요. 어머니가 조금만 아파도 형님이 저에게 바로 전화해서 병원 모시고 가라고 하고 시술 받아서 하루 이틀 입원을 하실 때도 얼굴만 찍고 가기 바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똑순이가 최고라고 하셔요.
솔직히 최근에는 속에서 열불이 나서 남편에게 지금 식당 잘 되고 있으니까 지분이라도 달라고 하라고. 솔직히 똑같은 아들인데 그 유산이 50%는 당신 거 아니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시숙님한테도 전화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숙왈, 이거는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하신 거다. 그렇게 억울하면 어머님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더군요. 형으로서 미안하다. 그동안 잘 못 챙겼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할 망정 동생 입 맞고 싶어서 안달난 모습이 참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날 잡고 시댁에 모여서 시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지금 병원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머니 허리 수술도 하셔야 하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 수익으로 좀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그래도 3년 동안 저희가 다 챙기고 그래도 성실하게 자식 도리를 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어머님도 저희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차별이 심한 게 저희 신랑한테 어디 형 재산을 노리려고 하냐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형이 대학도 못 가서 힘든 상황이고 너는 돈을 버니까 나를 챙긴 건데 굳이 지금 이제 막 잘 살려고 하는 형한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냐? 네가 나를 부모로 생각해서 챙긴 게 아니냐? 이러면서 역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발끈해서 어머님께 한마디 했어요. 참고 있다가는 완전히 저희만 나쁜 사람 취급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진짜 저희 신랑이 효심이 깊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애 낳고 싶고 저희를 위해서 투자하고 싶지만 자식돌이 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앞으로 병원비 좀 보태라고 했다고 불효자 취급하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아주버님은 천하의 불효자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언짢으셨는지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신랑을 호적해서 파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어미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인가요? 아들 마음에 상처가 될 걸 알면서 다독이지는 못할 망정 하는 말이 참.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숙도 자존감을 좀 얻었는지 저희에게 원래 조선시대 때는 차남은 이런 말도 못 꺼냈다. 재산을 다 장남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뭘 이렇게 와서 따지냐. 그렇다고 니들이 밥을 굶기를 하냐 뭘 하냐 하고 씨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산을 받은 건 제사를 큰 집에서 다 지내고 부모님한테 할 도리를 다 하라고 그런 거였는데 왜 시숙님은 제사도 도맡아서 안 하시려고 하고 자식 도리도 안 하냐고 해버렸죠. 제가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말을 하니까 열이 받았는지 이러니까 말하기 싫다면서 박차고 나가더군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시어머니는 뒤돌아 누워버리셨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형님한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돈만 벌고 싶으시면 저희는 그냥 시댁에 안 올래요. 시댁에서 사는 건 형님네잖아요. 알아서 챙기시든 말든 하세요. 그럼. 형님은 제 말을 듣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신랑도 듣다가 화가 났는지 형님에게 형하고 상의해서 3일 뒤까지 알려달라고 돈을 떠나서 어머님을 자기처럼 모실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정확하게 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형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보다는 시어머니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자기도 내심 어머님께 서운했겠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우리 큰아들이 설마 나를 못 모시겠냐면서 신랑한테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했고 저희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신랑이 너무 기운이 빠져 보이길래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 하나 까고 저라도 위로를 해줬네요.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연락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하루 종일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봐도 안 받고 이대로 또 쭉 잠수 타려나 보다 싶어서 남편이랑 퇴근하고 가게로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쪼잔하게 나오니까 별 수 있나요? 가게로 갔더니 손님이 널널하게 있고 아주버님은 구석에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형님이랑 어머니가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하니까 방금 자리에 앉아서 쉬었고 지금까지는 너무 바빴대요. 변명이고 뭐고 듣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숙님은 또 자리를 피하고 말을 돌리려고 했고 도리어 시어머니가 너희가 형님네를 모셔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렇게 와서 따지는 게 말이 되냐고 성질을 내셨는데요.
거기서 한술 더 떠서 안 그래도 지금 가게 매출이 떨어져서 형이 마음고생이 심한데 너까지 왜 그러냐면서 당장 카드값 갚을 돈도 없다는데 가진 거 있냐,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있냐고까지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정말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으실까 싶었죠. 저희 신랑은 이 말 듣자마자 언제까지 형 앞가림을 내가 해줘야 하냐면서 가슴을 쳤고, 이제 어머니도 안 보고 싶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내놓은 자식 취급이냐. 앞으로 지원이고 뭐고 다 끊겠다고 하고 제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신랑이 원래 성미가 모진 사람은 아닌데 아마 독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딱 한 달 정도 저희는 시댁하고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님 병원도 안 가고 전화도 안 받았고요. 속이 좀 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역시 권선징악이 틀린 말은 아닌가 봅니다. 딱 한 달 정도 되던 때 시어머니에게 긴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정말 어미로서 몹쓸 짓 많이 했다면서 큰아들놈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꾸도 안 하려고 하다가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문자가 너무 안쓰러워서 따로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어머니가 아파도 하나 신경 안 쓰고 주식이니 뭐니 돈에만 관심을 가졌대요. 밥도 제때 안 챙겨주고 마지막에는 어머니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는데 시댁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해주는 거냐면서 조르기까지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치료도 제때 못 받고 아파서 다리도 살짝 절고 계시는 상태였거든요. 참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어찌 그러는지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우셨고 신랑은 그러게 믿었던 큰아들한테 배신당한 기분이 어떠냐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 차별한 벌 받는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고요. 앞으로 저희만 자식으로 생각할 거고 너희가 여태까지 마음속에 맺힌 것 때문에 이 어미를 버리겠다면 받아들이겠다며 도와달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시댁에 가서 형님한테 집 빼시라고 해버렸습니다. 이 집 명의 시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고 어머니 허락도 다 구한 상황이니까 잔소리 말고 나가라고 했죠.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누구 믿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다가도 이빨도 안 들어가는 게 느껴졌는지 동정심 자극하려고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며 원망을 했는데요. 나이 꽤나 먹어놓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게 너무 추잡스러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마음을 굳게 잡수셨는지 부엌에서 소금을 갖다 뿌리시면서 너 같은 새끼 키우려고 고생했던 세월이 아깝다고 나가라며 나는 이제 앞으로 자식에게 자식 대접해주며 그동안 잘못한 거 보상해주며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짐승도 부모는 알아보는데 너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시면서요. 결국 형님네 부부는 쫓겨다듯 나갔고 남은 짐은 어머님이 싹 버려버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고생시킨 거 앞으로 신세질 것까지 해서 사과하는 의미로 집을 주겠다고 하셨고 그 뒤로는 자주 오가면서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신랑은 집을 받은 것보다 시어머니께 사과받은 것이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마음에 사무쳤으면 그런 말까지 했나 싶죠. 저는 돈이 좋은데 남편은 그거 하나로도 풀리는 착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지금 큰형님네 식당은 거의 망한 상황입니다. 부모한테 이러는데 자기 사업은 양심적으로 했을까요? 잔반제 사용 불친절로 인터넷에 오르내리면서 손님이 뚝 끊기고 지금은 팔려고 내놨더라고요. 한 번씩 신랑한테 아쉬운 소리 하려고 전화한다는데 신랑은 전화 받으면 웃으며 모든 것을 거절한다고 합니다. 신랑 말하길 스스로 고생을 해봐야 한다나 뭐라나 솔직히 너무 고소합니다. 맘 같아선 돈 내놓으라고 더 뭐라고 하고 싶지만 그건 남편의 뜻에 따르려고 해요. 시숙네는 집도 없어서 월세방에서 사는 것 같던데 정신 차리길 바라야죠. 인과응보네요. 인간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은 온갖 악담만 듣습니다. 대놓고 악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돌아서 귀에 들어오죠. 그럼 그게 가스라이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못된 사람은 성공하더라도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인 것 같네요. 시어머니가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그게 본인도 살 길이란 걸 아셨나 보네요.